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냥 재건축이 아니고요. 재건축의 분담금과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분들이 재건축은 알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분담금이라든지 부담금에 대해서 같은 뜻인 줄 알고 오해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분담금과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한번 간략하게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재건축은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사업이 맞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부셔버리고 새 아파트를 짓는 과정, 요게 재건축입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된 주택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고,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복잡한 절차가 굉장히 많죠, 재건축에.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요 분담금과 부담금입니다. 분담금이 얼마고 부담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담금이란 뭐죠? 재건축 후에 새 아파트를 받을 때 발생하는 개인의 몫의 비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담금이란 것은 내 아파트에 대해서 생긴 비용을 내가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운영하고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이게 쓰이는 데 목적은, 결국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부셔지고 새로 지어지잖아요. 그 비용을 내가 낸다 라고 해서 분담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 분담금은 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여기에는 건축비, 이주비, 금융비용을 포함을 하는데, 요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꼭 집주인이 안 살더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을 수가 있죠. 세입자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매우 구축된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으면 바로 이런 위험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이죠. 집주인 입장에서 재건축이 좋은 거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또 이사를 가고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이 실행이 되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고, 요 이사 비용을 이제 세입자한테 줘서 세입자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 줍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별로 재건축 사업이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다.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이 새 집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비용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자산 규모와 분양받은 아파트 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좀 분담금이 결정이 돼요. 보통 대형 평형을 분양받은 조합원일수록 분담금이 더 많이 부과되죠. 이건 당연합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공사비도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담금의 요 구체적인 한번 산술 방식을 이야기해 보자면, 보통 요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서 조합원의 이전 재산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고급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하는 평수의 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에서 계약 면적을 곱한 금액이래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고 기존 주택 감정평가액이 1억이었다. 요걸 빼면 2억이 내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비용이 더 청구될 수 있어요. 딱 요거만 들진 않습니다. 요 재건축 사업이라는 성격상 돈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추가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처음 시작점에서 도착지까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도착지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기름이 한 번에 3만 원을 갔다고 계속 3만 원을 가는 게 아니죠. 어디 들렸다 가고 어디 멈췄다 가고 이래서 기름값이 더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완공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추가적인 비용이 청구된다. 근데 이 청구돼서 조합원들이 내가 분담해야 되는 돈을 분담금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이죠.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건설사와 협력이 잘 돼야 되고 일반 분양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요 부담금입니다. 추진 여부나 경제성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여부입니다. 부담금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근데 부담금은 나도 돈을 내는 건 맞지만 요거는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조달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라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고 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이 초과가 될 수 있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되게 그럴싸합니다. 뭐 공공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정부에서 만들어낸 세금을 걷기 위한 뭐 그런 용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에서 주택가격에서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금액 그리고 집값이 상승했죠.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상정이 된다. 어렵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조합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느냐? 요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빼는 건데 개시 시점 주택가액, 상승분, 개발비용 등 걸 다 더합니다. 그리고 요 종료 시점에 주택 완공되고 나서 주택가액을 해서 빼버리면 일정한 돈이 나오고 거기다가 부담금 부과율을 곱해주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요 종료 시점, 개시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길어지면 주택가격이 올라서 부담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끝나야 돼요. 길어지고 삽든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결국 돈을 못 내게 되고 돈이 올라가고 돈을 못 내게 되고 일을 또 납득하지 못하는 뭐 조합원들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사가 멈추고 또 누군 유치권을 또 중간에 주장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재건축이. 어쨌든 간에 이런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길어지면 안 된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과 이익이 나면 구간별로 있어요. 딱딱딱 구간이 있는데 이게 10%에서 50%까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요 초과 이익은 어떻게 그러면 계산을 하느냐? 재건축 후에 주택가격과 전에 주택가격을 재건축 비용을 뺀 거를 다 빼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되긴 했는데 재건축 이후에 주택가격 요 상승분에서 정해진 기준액 8천만 원을 빼고 남은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게 부담금의 산술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부담금 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라고 먼저 놓고 보면 공사비가 올라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조합에서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금융 부담이 가중되겠죠.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이 큰 부담이 되면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어려워지고 주거환경 노후된 상태로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포기하죠. 비싸면 미루기도 하고 이걸 다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줄어들겠죠. 재건축이 또 안 되고 하면 그러면 결국 서울 수도권의 집값들은 다시 상승할 확률이 올라가는 게 이런 재건축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담금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도시정비 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나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시와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옆에 붙어서 계속 이걸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부의 제초안법 개정은 어떻게 됐느냐? 자, 부담금이 너무 오르고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착수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서 요 24년에 제초안 3월인가요? 24년에 제초안법이 개정이 됩니다. 첫 번째,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요거는 뭐냐? 요 면제 기준을 상향해 준 건데 1인당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면제해 준다는 걸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8천만 원 이하면 면제가 되고 2천만 원 단위로 끊었던 게 5천만 원 단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천에서 5천만 원 단위인 1억 3천, 1억 3천, 1억 8천 이렇게 구간이 예전에는 8천만 원이었으면
1억까지가 10%였고 1억에서 1억 2천만 원까지가 20%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초과 이익이 늘어서 요 구간을 좀 더 늘려서 상향 조정을 해준 거죠. 5천만 원 단위로 조정이 됐다. 그래서 2천만 원, 2억 8천만 원이 초과되면 모두 50% 부담금을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 생긴 법이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강경 혜택 도입. 그러니까 보유 기간별로 강경 혜택을 좀 주자라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재건축 대상 상대예요. 근데 뭐 몇 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10%에서 최대 70%까지 감경을 해주자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뭐 6년에서 10년 40%에서 20년 이상 거주했으면 70%나 감경을 해줍니다. 요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요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60세 이상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안 돼요. 주택 처분 시까지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담보만 제공하고 납부 기한 1개월 전까지 요런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얘 60세 이상이면 조금은 유예를 해서 돈의 부담을 납부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 굉장히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부과 개시 시점을 변경한 건데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을 좀 바꾼 겁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말은, 승인이라는 뜻은, 저희 이제 재건축 사업하려고 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라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일이라는 건 조합 설립이 이제 승인이 나고 인가가 떨어졌으니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 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만큼 승인과 인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인가일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민간 주체는 종료 시점에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해요. 정부에서. 그러나 같은 재건축 사업인데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요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에는 세금 부과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런데 요게 승인일로 해버리면 제외가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꿔서 요거를 제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정부 발표가 그렇게 됐네요. 제초안법을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부동산 재건축의 시황은 어떠냐 놓고 보면 뭐 안 좋죠. 항상 하락 다음에는 상승이 있고 상승 밑에는 하락이 있잖아요. 한동안 예전 정부부터 해서 쭉 집값이 급상승했죠. 거품이 낄 정도로. 지금은 좀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고 재건축 사업비는 오를 수밖에 없죠.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해서 자재비까지 모두 공사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비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재건축 사업에 입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는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금리는 지금 잠깐 좀 떨어진다는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되겠죠. 이유적인 면을 다 떠나서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재건축 이후에 분양가격 상승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도 오르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게 현재 시점인 거죠. 시황인 겁니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사비를 올리면 분담금이 폭탄돼서 돌아오고 또 공사비를 올리지 않자니 시공사가 적자로 어려워지고 공사가 적자가 나니까 중단이 되겠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조합에서도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 분담금과 부담금의 제가 차이점을 간략히 이야기를 했고 재건축은 사실 국민들 보고 돈 벌려고 생긴 사업이 아니에요. 앞서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국가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적으로 정비를 하고 노후된 건물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요게 이제 돈이 되니까 부동산 시장의 투기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재건축을 그렇다고 뭐 아예 안 할 수도 없죠. 어쨌든 노후된 거를 허물고 계속적으로 개발시키고 만들어서 새로 지어서 공급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뭐 숙명 같은 거니까요. 네. 경제 숙명 같은 거니까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계획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과 부담금, 분담금 이런 완화를 좀 해야 되겠죠. 뭐 부담금 같은 거는 뭐 폐지하자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분담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분담금. 부담금, 분담금을 완화하고 공사비 등의 이런 상정 방식 등을 조금 투명성 있게 확보해서 공지하고 정부와 국민이 좀 적극적 참여가 이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되고 엎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 앞에서 말한 것들처럼 이렇게 보면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도 조금 납득이 가고 또 재건축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들도 좀 납득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돈을 굉장하게 냅니다. 우리가. 물론 있는 사람들의 뭐 그런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만의 리그만은 아니죠. 돈이 없어도 재건축 재개발, 뭐 재건축 사업이 된다는 그런 호재를 듣고 돈이 없는데도 좀 투자를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돈이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부담금과 분담금이 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죠. 더 많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한 예로 보여준 것들의 일부에 불과한 거고 사실 하다 보면은 더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더 큰 돈 벌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계산을 조금 혼자서 좀 잘 해보시고 계산기를 좀 잘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사업은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 네. 오늘도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